이번에는 확실하게 살을 빼고 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을 뺀 이후에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디 프로필이나 이렇게 대회 준비를 해서 살을 빼는 거라면 살을 급격하게 뺀 후에 입상을 하든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찌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하거나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뺀 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고 난 이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의 방법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던 식습관에 더해서 무언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그 다음으로 간헐적 단식 같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 다음으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음식 종류 제한 다이어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음식 종류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이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일반인들이 살을 빼기에도 가장 쉽고 유지하기에도 가장 적합합니다. 음식 종류 제한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탕을 제한하게 되는데, 설탕은 이 혈당을 과하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함께 있는 과당 성분이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설탕은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으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이 튀기는 과정에서 칼로리도 높아지지만 이 산화된 기름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튀김도 제한하고, 그 다음으로는 밀가루인데, 밀가루의 이 글루텐 성분이 소장에서 영양 흡수 이런 방해를 만드는 장누수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밀가루를 최대한 피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빵이나 면, 떡 같은 분식류를 피하게 됩니다. 이 분식류는 칼로리는 높은데 포만감은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방해되는 식품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하는 식사의 구성은 제한하는 음식을 피하고 최대한 자연식에 가까운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만 먹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확 줄어들게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의 종류를 제한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와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의 큰 차이점은 바로 포만감입니다.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어떤 목표를 두는 거냐면,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를 정해놓고, 보통은 매크로라 그래서 대량 영양소를 결정해 놓게 됩니다. 탄단지의 비율을 정해놓고 내가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가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와 내가 먹을 수 있는 탄단지의 비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칼로리가 맞아 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을 정해진 만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빵이 돼도 괜찮고 설탕이 돼도 괜찮고 콜라가 돼도 괜찮고 주스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식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의 함정인데, 칼로리만 제한해 놓고 음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먹게 되고, 그 다음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만감이 없는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땡기게 되는데, 평소에 먹지 않던 간식을 찾게 된다거나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던 빵을 찾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식욕이 땡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 칼로리를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포만감이 적은 음식들도 섭취하게 되는데, 포만감이 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포만감이 없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몸의 에너지도 덜 쓰게 되는 이 절약 모드로 바꾸게 되는 게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제한해서 내가 똑같이 500칼로리를 먹더라도 훨씬 더 양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식사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만감 있는 식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내 몸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절약 모드가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절약 모드가 켜지지 않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면 내가 살을 다 빼고 나서 유지를 할 때 다시 일상적인 식단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체중이 다시 찌는 폭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 내가 체중이 90kg일 때 먹던 식습관과 체중을 70kg로 빼고 나서 먹던 식습관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70kg까지 체중을 완벽하게 빼놓고 아싸 난 다이어트 다 했다, 다시 맛있게 마음대로 먹어야지 라고 해서 프로에서 식사하던 것처럼 식습관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생각해봐도 우리 몸은 다시 90kg로 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 식습관이 망가지고 운동 습관이 망가지면서 살이 다시 찌는 것을 요요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 요요 현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음식을 계속 줄여서 먹는데도 체중이 증가한다 라는 상황이 왔을 때가 요요 현상이고, 이렇게 요요 현상이 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절약 모드가 굉장히 심하게 켜진 상태로 다이어트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포만감 있는 식사를 했을 때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식습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가 70kg까지 뺐으면 70kg에서 하던 생활 패턴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식단도 가끔 하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절약 모드가 켜지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것인데, 내가 몸무게를 70kg까지 뺐을 때도 우리 몸이 아직 쌩쌩하다면 내가 가끔 많이 먹고 가끔 맛있는 걸 먹고 했을 때에도 체중이 다시 찌지 않는 상태로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식사 시간만 변경해도 체지방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소개될 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간헐적 단식 방법이 나의 생활 패턴에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늦게 식사하는 것이 좋고, 여태 또한 그런 식습관을 몇 년씩이나 지속해왔다면 갑자기 식습관의 시간을 바꾸는 것은 내 삶과 내 시간과 맞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더 심하게 배고픔을 느낀다거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이 식사 시간은 내가 평소에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습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몸이 생활하기에도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생활 패턴이 심하게 깨져 있는 경우에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도 함께 진행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맞춰 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 늦게까지 먹고 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생활 패턴이 많이 깨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 자는 일반적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게끔 만들고 남들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교정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너무 심하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딱히 터치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제한 방법이 있는데, 이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 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유지하기에 편한 것은 바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인데, 음식의 종류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칼로리 제한도 적절하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바로 포만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실제로 경험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려드릴 것은 바로 탄단지의 설정 방법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한다는 개념보다는 영양소의 비율을 맞춰놓고 그 비율에 맞춰서 먹자라는 식으로 탄단지의 비율을 정해주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단백질의 양입니다. 단백질의 양은 일반인들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 내 체중 곱하기 1.6배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양을 정해놓고 단백질의 양을 3으로 나눈 후에 그 3으로 나눈 값에 다시 5를 곱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을 3으로 나눈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지방의 섭취량이 정해지게 돼서 저는 이 다이어트 방법을 5, 3, 1 비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60kg인 여성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단을 설정해 보면 이 단백질의 비율은 체중의 1.6배이니까 96g이 나오고, 이 96g을 3으로 나누면 32g이 나오게 되는데, 이 32g에다가 다시 5를 곱하게 되면 160g이 나오게 되는데, 이 160g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 아까 계산했던 그 32g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그람 수는 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순수한 탄수화물의 양, 순수한 단백질의 양, 순수한 지방의 양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구성했을 때에는 다음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양을 무조건 섭취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게 되면 60kg인 여성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닭가슴살을 하루에 거의 400g 이상 먹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요즘은 아침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 끼에 닭가슴살을 200g씩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식단을 시켜보면 단백질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서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칼로리가 제한되는데도 포만감이 있어. 그러면 식단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 체중도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정해진 음식 내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먹는 것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은 요즘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닭가슴살 제품들 다양하게 바꿔서 드시는 것도 좋고, 뭐 두부가 됐건 계란이 됐건 생선이 됐건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바꿔가면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이 질린다고 했을 때에는 뭐 단호박, 감자, 고구마, 뭐 현미밥, 오트밀 같은 것들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셔도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음식을 할 때 기름을 둘러서 사용하셔도 되고 견과류를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뭐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레시피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탄단지 비율 계산도 정리를 해드리면, 단백질을 체중의 1.6배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치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량을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음식을 제한하더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 일정한 틀 안에서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탄단지의 비율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단지 비율을 계산해 놓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식품, 먹을 수 있는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추가적으로 이 멀티비타민, 비타민 C, B, D와 같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이 염증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내가 장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유산균까지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다이어트를 할 때는 3가지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생활 패턴이 너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의 탄단지 비율을 정하는데, 이 탄단지 비율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단지 비율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품군 내에서 자유롭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지키셔야 될 것은 설탕을 절대 먹지 않는 것, 튀김을 절대 먹지 않는 것, 밀가루는 최대한 피하는 것, 그 다음에 분식 종류의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진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단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밥을 줄이고 과일을 조금 먹는다던가 하는 방법도 괜찮고, 가장 좋은 것은 요즘 제로 칼로리 음식이 나오니까 뭐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고, 가끔 내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실제로 해봤을 때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고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이 방법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